자, 저희 오늘 준비된 내용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주차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다음 주 15주차는 기말고사이기 때문에 정규 수업 진행되지 않고 기말고사가 치러지겠습니다. 결국 수업으로 마주하게 되는 거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14주차는 PMP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사실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룰 수도 있겠지만 저희 수업의 주된 주류랑은 좀 어긋나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이제 알고리즘 방법론을 체득하고 응용하는 것 위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살펴보기로 하고, 사실 되게 많은 내용을 한 학기 동안 배운 거기 때문에 그걸 복습하는 거, 리뷰하는 게 어찌 보면 더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좀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중간고사랑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뭐 시간표라든지 이론 실습 배점이라든지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겠고, 변동이나 뭐 기타 사항이 있다면 제가 공고를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시험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을까요? 먼저 받고 시작할까요? 우리 강좌 시험이 가장 빠르겠죠. 아마 다른 과목에 비해서 가장 일찍 볼 텐데, 우리 수업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가 다른 강좌에서 치명타를 당하지 마시고 적당히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항시간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PMP 문제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필요한 개념인데 이걸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뒤에는 PMP 문제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는 저희 많이 배웠던 내용들을 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수강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시간 복잡도를 수업의 극초반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봤죠. A, B, C, D, E. 의 소모 연산량이 n에 대해서 표현이 될 때 우리 이거를 빅 O라든지 빅 오메가라든지 빅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러한 시간 복잡도 표현을 사실 뭉뚱그리자면 두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폴리노미얼, 하나는 안 폴리노미얼, 넌 폴리노미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 우리 A 같은 경우에는 뭐 눈으로도 쓱 볼 수 있죠. 2n 더하기 3 로그 n인데 우리가 분배를 이용하면은 두 항이 탄생하지만 3 로그 n보단 2n 로그 n이 훨씬 더 가치가 크다. 그래서 2n 로그 n 상수항을 제거하고 a를 보통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메모장을 켜서 볼까요? 살짝 옮겨서 적어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A를 n 로그 n으로 가장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물론 앞에 뭐가 붙어요? 빅 세타라는 표기가 붙겠죠. 마찬가지입니다. B의 경우에는 우리가 n 제곱 4승 8승 많은 항들이 있지만 우린 이걸 n 8승 가장 고차 항만 취급한다라고 살펴본 바 있었고요. C 로그 밑에 뭐가 복잡해 봤자 그게 1보다 작은 수가 아닌 이상 우린 그냥 로그 n으로 표기한다. D도 마찬가지였습니다. D는 5의 n승 n의 5승인데 얘를 더 단순화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굳이 따지자면은 우리가 n의 5승보다는 5의 n승이 n이 커질수록 한도 끝도 없이 5배씩 커지기 때문에 n의 5승보다 5의 n승이 훨씬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 그래서 우리 이걸 빅세타 5의 n승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었죠. 2도 비슷한 논법입니다. 항의 순서와 무관하게 가장 센 항은 7n이기 때문에 n으로 정리할 수 있었죠. 자, 여기서 새로 배우는 폴리노미얼 타임 알고리즘이 무슨 뜻이냐? 시간 복잡도의 상한을 다항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입니다.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알고리즘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당장 다항함수인 친구도 있습니다. A, B, C, D 이 중에서 그 자체로 다항함수인 거 뭐죠? 조용합니다. 예. A, B, C, D 이 중에서 별도의 변형 없이도, 이런 정의 없이도 그냥 그 자체로 다항함수인 거 뭡니까? B와 E 좋습니다. 우리 다항함수라는 거는 1 더하기 n 더하기 2n 제곱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n의 정수승, n의 아닌 정수승으로 합으로 표현 가능한 모든 함수가 다항함수, 폴리노미얼이잖아요. 그래서 얘 자체는 그냥 다항함수입니다. 이런 건 당연히 다항함수꼴로 표현이 되니까 다항시간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문제는 뭐냐면 상한을 표현 가능하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좀 편하게 풀어드리자면은 어떻게든 다항꼴보다는 덜 걸리는, 다항시간보단 덜 걸리는 모든 친구들이 다항시간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걸 봐. C를 보면은 로그 n이니까 다항함수 아니지요. 그러니까 다항시간 알고리즘이 아닌가? 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로그 n보다 더 느린
것 중에서 n이 있을 거예요. 제가 좀 띄울게요. 구분하기 편하시도록. C가 로그 n을 따르는 건 맞습니다. 근데 C보다 느린 놈도 n 정도가 걸린다라고 칠게요. C보다 느린 어떤 친구가 n을 따른다. 근데 얘가 다항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 C를 풀어서 설명하자면 다항 시간만큼은 걸린다. 다항 시간보다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여기에 숨어있는 의미는 다항 시간 정도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다항 시간 알고리즘이라는 겁니다. 로그 n이 실질적인 표현식이지만 n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그러니까 C는 다항 시간 알고리즘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O라고 할 수 있겠고요. 상한이 그래서 그런 표현이에요. 얘보다 느린 것도 사실 다항함수 수준이다 라고 한다면 우린 그걸 폴리노미얼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A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A보다 더 느린 어떤 걸 생각할게요. 로그 n보다 n이 더 느리니까 a보다 느린 어떤 거를 n제곱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n제곱도 다항 시간이잖아. 결국 얘는 다항 시간에 준하는 속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a도 다항 시간 알고리즘이라는 겁니다. 소외된 친구 하나 있네요. 결국 정리하자면은 d만 남게 되는데 d는 다항 시간 알고리즘입니까? 얘보다 느린 것 중에서 다항 시간으로 표현 가능한 것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D는 아니다. 결국 A, E 사이에서 다항 시간 알고리즘은 4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어떠한 알고리즘을 봤을 때 이거 다항 시간인가? 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뒤에 PMP에서 쓸 거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PMP 문제라는 거대한 문제를 맞닥뜨리기에 앞서서 P 문제와 NP 문제를 좀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 시간 알고리즘을 애써 배운 이유가 뭐냐면 P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서 배웠어요. 자, P 문제, 폴리노미얼 문제라는 거는 그 문제에 대한 해를 도출하는, 정답을 내는 게 해를 도출하는 거죠. 정답을 내는 다항 시간 알고리즘이 하나 이상 존재하는 경우, 즉 존재하는 경우가 P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 대표적으로 뭐를 꼽을 수 있겠어요? 우리 정렬 문제를 꼽을 수가 있겠죠. 우리 n개의 수를 정렬한다. n개의 주어진 자연수를 정렬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 다 길면, 짧으면 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수업 전반부 중간고사 내용. 그렇기 때문에 n제곱이든 n 로그 n이든 결국 n제곱이라는 다항함수 밑에 있다. 그 말인즉슨 정렬이 대표적인 P 문제다라는 겁니다. 문제에 대한 해, 정렬, 결과라는 그 해를 도출하는 과정이 다항시간 알고리즘 내에서 충분히 커버된다가 되겠습니다. 물론 정렬을 여러분이 원한다면, 굳이 원한다면 훨씬 더 복잡하고 더러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다항 시간이 아닌 훨씬 긴 방법으로 정렬을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정의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 이상 존재하는 경우. 어떻게든 다항 시간 알고리즘으로 풀 수만 있다면 그게 P 문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외판원 문제가 됐든 잘 알려진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사실 세상에는 NP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NP 문제를 한번 볼까요? NP 문제는 Non-Deterministic Polynomial 문제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얘는 제가 하이라이트 쳐드린 것처럼 문제에 대한 해를 도출하는 게 아니라 검증하는 다항 시간 알고리즘이 하나 이상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겠습니다. 얘는 예시를 들어볼까요? 조금 길쭉하게 바꾸겠습니다. 원래는 중복이 없어야 되는데 그냥 중복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부분 집합을 굉장히 많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원소가 열 몇 개라면 2의 열 몇 개 승만큼 부분 집합이 존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그 서브셋 부분 집합 중에서 합이 공교롭게도 딱 0이 되는 부분 집합이 있을까? 있을까요? 많이 보이네요. 5와 마이너스 5도 있고 5와 2와 마이너스 7도 있고 등등이 있을 텐데 이렇게 보이는 패턴뿐만 아니라 임의의 집합이 주어졌을 때 임의의 아주 많은 수들이 들어찬 n개의 수가 들어찬
집합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서브셋 프로블럼을 생각할 수 있냐면 이 부분 집합 중에서 합이 공교롭게도 0인 부분 집합이 존재하냐라고 물을 수가 있겠어요. 자, 이게 뭐냐면 대표적인 NP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이거 뭐 복잡한 알고리즘 생각하지 않고 가장 원초적으로 따지자면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부분 집합을 다 검토해야 할 것만 같아요. 그런데 모든 부분 집합의 개수, 그냥 귀찮으니까 공집합도 포함하겠습니다. 모든 부분 집합의 개수는 결국 아시겠지만 1을 넣냐 마냐, 5를 넣냐 마냐, 점점점 마치를 넣냐 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2의 n승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모든 부분 집합은 2의 n승계다. 그러면 그 2의 n승계에 대해서 합을 다 계산해보면 사실 답을 알 수는 있거든요. 1, 5로 해봐. 합이 6이네? 0은 아니군. 1, 2로 해봐. 3이네? 0은 아니군. 1, 5, 2, 마 3으로 해봐. 5네, 0은 아니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언젠가 0을 마주하면 리턴하면 되고 0을 안 마주하면 no라고 하면 되지요. 그런데 적어도 그러면 합을 계산하는 연산조차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연산이 만큼 든다라는 거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폴리노미알이 아니지요.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다른 어떤 해법을 우리가 생각한다 하더라도 NP, 즉 폴리노미얼로 귀결시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정의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P 문제가 다항 시간이라면 NP 문제는 비다항 시간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적힌 정의가 조금 다르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원래 엄밀하게 정의하자면 이렇게 논폴리노미얼이 아니라 해를 검증하는 다항시간 알고리즘이 존재한다가 엄밀한 정의입니다. 자, 해의 검증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이게 바로 해의 검증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솔루션을 내가 받아요. 원래 솔루션을 받으면 안 되죠. 그건 사기잖아. 답을 구하는 게 목표인데 답을 얻은 거잖아. 근데 그 답을 던져 주었을 때 결론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검증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좀 엄밀하게 서술하자면 이렇게 서술할 수 있어요. 라고 엄밀하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이렇게 좀 엄밀하게 정의하면은 이 문제의 답이 무조건 둘 중 하나인 걸 압니다. yes, no 중 하나라는 걸 알게 되죠. 있는가니까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있다 없다인데 검증의 의미는 제가 대놓고 이걸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검증이 말이 좀 어렵죠.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솔루션을 받아요. 물론 실제로 우리가 솔루션을 도출하는 과정은 훨씬 어렵겠지만 내가 대놓고 받는다라는 겁니다. 5, 2, 마 7이라는 솔루션을 받아요. 그러면 받고 나서 내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에 대한 답을 주는 거거든요. 컴퓨터가 물어봤잖아. 부분집합이 있냐고. 그래서 있다, 없다, 둘 중 하나의 답을 내야 되는데 우리는 5e-7이 있는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게 있어요. 그러면 5 더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7은 뭐 연산 속도를 얘기하기 민망할 정도죠. 그냥 다항 시간 내에, 5원 내에 연산이 가능할 겁니다. 5 더하기 2 더하기 마7은 0이에요. 그러면은 컴퓨터가 제시한 이 문제에 대한 OX 판정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5예요, X예요? 5죠. 이거잖아. 이거를 다 더해 봤더니 합이 0이 되는 부분집합이 이때잖아.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해를 받았을 때 검증이 된다라는 거는 최종 답을 OX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라는 게 검증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항 시간 내라는 거는 결국 이 의미예요.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받았어요. 힌트를 대놓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5 더하기 2 더하기 마7을 연산해서 이게 바로 그 부분집합이구나. 그러니까 yes. 애 사고 과정에 드는 연산 속도가 다항 시간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NP 문제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힌트를 이런 걸 받았다고 해봐요. 트래시 힌트. 이런 거를 받았다고 하면은 얘 가지고 결론을 낼 수 있나요?
자, 이건 없다고 치겠습니다. 5, 6, 2를 받으면은 5 더하기 6 더하기 2 하면 13이 되지요. 그러면 내가 자신 있게 노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 심지어. 왜? 얘는 비록 원하는 부분집합이 아니지만 다른 어떤 케이스가 존재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힌트를 받으면은 우리가 yes, no 판독을 못 해요. 못 하는데 이런 힌트를 받으면 판독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 어떠한 힌트를 받았을 때 판독이 다항 시간 내에 되는 경우 우린 그걸 NP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좀 길고 어려웠는데 자, P 문제에 대해서 포커스를 더 볼게요. P 문제는 그냥 답을 얻는 것 자체가 다항 시간 내에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다항 시간 내에 답을 얻었다라는 거는 그 답은 검증이 불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부분집합이 있냐 없냐를 물었을 때 부분집합 자체를 얻어버렸어. 그럼 그걸 검증을 왜 해요? 그게 답이라고 내가 내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든 P 문제는 NP 문제인 게 자명하다라고 얘기하고 바꾸어 표현하자면 여기 위에 쓰기가 좀 그렇네요. P가 부분집합이다. 좀 이따가 강조할 겁니다. P가 NP의 부분집합이다라고 달리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얘는 다항 시간이면 얘는 비다항 시간인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의에 따를 때 해를 얻었다라는 거는 이미 검증까지 완료했다라는 거니까 아, 검증도 당연히 다항 시간 내에 되지. 즉 모든 P 문제는 다 NP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P 문제, NP 문제 사례는 제가 설명하면서 이미 들어드렸죠. 결국 다이어그램 형태로 표현하자면 주석이 지금 될까요? P 문제, 라면 문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그려드린 NP는 요 겉부분만 NP라는 게 아닙니다. 전체가 NP라면 속에 있는 P가 존재한다. 부분집합 관계에 놓여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었던 PNP 문제 이 이상 뭐 많은 깊이 있는 내용을 하진 않을 겁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궁금했던 PNP 문제는 뭐냐? 요겁니다. 정의를 다시 한번 가져올게요. P 문제는 해를 도출하는데 다항 시간, NP 문제는 해를 검증하는데, 즉 yes라고 답하는데 다항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P는 NP에 소속돼 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방금 전에 제가 그림까지 그려드린 대로 P가 NP 문제의 부분집합인 건 분명합니다. 정의에 따라 자명해요. 그러면 사실 가능성이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벤 다이어그램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자연스럽게 귀신같이 이렇게 그렸잖아요. 사실 우리가 아니라 저 혼자 그렸지만 다 같이 그렸다고 칠게요. 예. P와 NP 이렇게 그리는데 이 상황이 뭔 상황이냐면은 제가 지금 밑줄 친 이 상황입니다. P랑 NP가 비록 같은 집합은 아니에요. 근데 P가 있고 P가 아닌 NP도 있어서 이런 식으로 세상의 문제들을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 가설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가설은 뭐냐? 부분집합이긴 한데 사실 이 부분이 없지 않을까? 이 바깥 부분, 다시 말해서 NP지만 P는 아니야 라는 문제가 사실 세상에 없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되냐면 P이자 NP인 그냥 한 원만 탄생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가설. 마우스가 어딨죠? 예. P는 NP. 가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NP 문제, 쉽게 얘기해서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P가 쉽고 NP가 어렵잖아. 그래서 어려운 문제라고 했을 때 이 어려운 문제, P로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사실 없는 거 아닐까? 라고 추론한다라는 겁니다. 자, 정의만 따지면 좀 어려우니까 쉽게 풀어볼게요.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우리가 한 학기 내내 배웠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당장 부분집합에 대한 브루트 포스를 제가 언급드렸어요. 메모장 다시 띄워볼까요? 뭐 요렇게
있을 때 n개의 원소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모든 부분집합을 다 체크해서 0이 되는 놈 찾겠다가 5의 2n이었잖아요. 이거는 브루트 포스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느린 방법입니다. 근데 이 P는 NP 론자들이 있겠죠. 1번을 주장하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건 우리가 못나서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거에서 길게 하겠습니다. 를 알아내기 위한, 존재하는지 여부, yes 또는 no를 반환해내기 위한 가장 원초적인 알고리즘은 이거였습니다. 자, 이거는 분명 다항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속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인간들이 아직 모자라고 똑똑하지 못해서야. 사실 기가 막힌 알고리즘이 있어서 요런 식의 시간만 들여서 위에가 훨씬 느리다는 거 알고 있죠? 요런 식의 시간만 들여서 이 문제 사실 풀 수 있어. 아직은 그런 방법 없지요. 근데 그런 방법이 사실은 있다라고 누군가 주장하는 게 P는 NP론자들인 겁니다. 이거는 사실 정확하게 뭐가 맞다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저는 이게 제일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도 존재한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진짜 내가 모르는 걸 수도 있잖아. 세상에 엄청난 알고리즘이 언젠가 등장을 해서 얘를 이렇게 풀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면 P는 NP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 뭐 정보과학자든 아니면 수학자든, 특히 수학자들 이 하는 논쟁이 P는 NP냐 아니면 P는 NP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결국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었을 때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너무 어려워서 다항 시간으로도 못 푸는 문제가 사실 존재할까요? 사실은 우리가 무식했던 걸까요? 이 두 가지가 PNP 논쟁이 되겠습니다. 조금 심화해서 살펴보자면 이런 내용을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PNP 2차원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NP 컴플리트나 NP 하드니스라는 분류를 채택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약간 상식선에서, 이걸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약간 교양선에서 좀 더 살펴보자면은 NP 난해 문제는 다른 말로 NP 하드니스 문제라고 합니다. NP 난해 문제는 요 조건을 만족하는 건데 정의는 좀 어렵고요. 분류하기는 쉬워요. 어려운 것부터 할게요. 정의를 하자면 NP 클래스에 속하는 모든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요 동글뱅이에 속하는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 문제를 환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항 시간 내에 어떤 문제로 환원시킬 수가 있다. X라는 문제가 존재해서 NP1번도 X로 환원하고 NP2번도 X로 환원하고 NP3번도 X로 환원하고 NP4번도 X로 환원하고 이렇게 모든 문제를 다 X로 바꿀 수 있다면 그걸 NP 하드 문제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어려운 정의. 쉽게 생각하면 NP 하드는 이름 따라서 NP보다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여기에 속하는 모든 문제를 9GB 시간을 들여서 폴리노미얼 타임을 들여서 바꾼 문제가 그거잖아. 얘가 더 어렵죠. 그래서 NP 하드가 좀 더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는 이렇게 NP와 NP 하드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NP 컴플리트는 이젠 정의하기 쉬워요. 왜? 벤 다이어그램의 그냥 교집합이거든. NP와 NP 하드의 교집합인 모든 문제를 우리가 NP 컴플리트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류를 이해하시는 건 좀 필요해 보여요. 기본적으로 P, NP. 사실 이것도 전제가 깔린 거죠. 무슨 전제가 깔린 겁니까? P가 NP가 아니라는 전제가 깔린 거죠. P가 NP였으면 P랑 NP를 따로 그리지 않았겠지. 그래서 그런 전제가 깔려 있긴 하지만 어쨌든 P와 NP를 그렸을 때 NP 하드라는 놈, 모든 NP 문제가 이걸로 환원된다고 하는 하드라는 놈이 있고 교집합이 완전 문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살짝 스포를 드렸지만 우리 결국 뭐냐면은 PNP 문제를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P가 NP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그린 거거든요. 근데 그건 가정이에요. 세상 누구도 P가 NP인지 NP가 아닌지 모른다니까. 그럼 만약에 P가 NP인 순간이 온다면, 그날이 와버린다면은 P는 NP가 될 거고 어차피 NP랑 NP 하드의 교집합이 완전이라며. 그러면 교집합이 뭐겠어요?
속하는 거에 외부와의 교집합은 지 자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동글뱅이 두 개가 있어서 P, NP, NP 한 동글뱅이 그리고 그걸 감싸주는 NP하드 동글뱅이 이 두 개가 있다라는 게 P는 NP론자의 가설인 거고 왼쪽이 P는 not NP론자의 가설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굉장히 의미 있는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는 NP 문제라는 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P가 NP라는 말인즉슨 어려운 문제도 결국 쉬운 다항 알고리즘이 존재한다. 우리가 못 찾을 뿐이다. 라는 게 P는 NP였고요. 아니다. 우리 벤 다이어그램 생각하는 대로 요게 P는 NP가 아니다 론자의 가설이었습니다. 자, 적어드릴게요. 뭐 신중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 시험에 내고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시험에 내고 이런 게 아니니까. 자, 1번 같다. 우리가 무식한 거다. 우리 무식하지 않군요. 2번 같다. 오, 의미 있는 결과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좋습니다. 실제로 ACM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컴퓨터 과학 관련 단체지요. 자, ACM의 여기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P는 NP다, P는 NP가 아니다, 또는 뭐 디시전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선택지를 여러 개 줬을 때 P는 NP라고 주장한 사람들, 학자들이 9% 정도밖에, 최신 기준으로는 9%밖에 안 됐고요. P는 NP가 아니다, P가 NP랑 다르다라고 주장한 사람, 다시 말해서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83%였습니다. 그러면 이 고고한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했으니까 P는 NP가 아닌 걸까요? 요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밀레니얼 문제 중에 하나로 안 풀린 문제입니다. 누구도 이거 혹은 이거 중에 하나가 맞다라는 걸 증명하지 못했어요. 증명도 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대중의 시선을 그대로 따라가기에는 말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그게 정답이었으면 징동이 우승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비슷하죠. 네, 그런 것처럼 사실 요게 맞을 수도 있고 요게 맞을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지만 결국 P는 NP 문제가 언젠가 풀릴지도 모르겠다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마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에서 혹시 질문 있을까요? 클래스를 결국 네 가지를 본 겁니다. P 문제 클래스, NP 문제 클래스, NP 하드 문제 클래스, NP 완전 문제 클래스 네 가지 정의와 그 소속 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P와 NP와 NP하드요. 요거는 정성적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정의 차원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결국 그냥 동어의 반복이 될 것 같긴 하지만 설명을 한 차례 더 드리도록 할게요. NP와 NP하드는 결론적으로 벤 다이어그램 차원에서는 이런 관계입니다. 교집합도 존재하고 둘은 다른 집합이라는 게 정의예요. 근데 NP하드 문제는 어떤 게 NP하드에 속하냐? NP 클래스에 속하는 문제들의 모든 집합, 사실 무한 집합이겠죠. 하지만 NP 클래스에 수많은 문제들이 속할 텐데 그거를 우리가 환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환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가 원소가 10개 있는 리스트가 있어요. 그 원소가 10개 있는 리스트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게 A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원소가 10개인 리스트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게 A 문제. 그리고 원소가 10개 있을 때 중위값, 미디안이라고 하죠. 미디안을 찾는 게 B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둘은 다른 문제지요. 순위 정렬이랑 중앙값 찾기니까 다른 문제지만 우리 사실 한쪽을 다른 쪽으로 환원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순위를 찾으면 중앙값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런 거를 이론에서 환원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봤을 때 NP 모든 문제들을 한 문제로 환원시킬 수 있다면 그 문제는 적어도 훨씬 어려운 문제겠다. 왜? 모든 문제. 한 문제만 환원해도 어려워지는데 모든 문제를 환원했을 때 하드로 귀결된다. 그러면 NP보다 어려운 문제라는 차원에서 NP 하드라고 정의하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NP 완전을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NP와 NP 하드의 교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문제 있을까요?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NP 하드에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색칠하자면 요 정도가 되겠죠. NP 하드에 들어가지만 NP엔 속하지 않는 건 다항 시간 내에 검증 안 된다. 아주 정확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NP 정의 자체를 다항 시간 내에 검증 가능한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딱 말씀하신 대로 환원은 되지만 다항 시간 내에 검증이 불가하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문제, 부분집합, 0이 되는 부분집합을 찾는 문제가 NP 문제고요. NP 하드는 사실 사례를 찾기가 우리 수업 내에서는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할팅 프로블럼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할팅 프로블럼 등 여러 문제가 NP 하드에 속하고 그렇지만 NP에는 속하지 않는 그런 문제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결국 P는 NP,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쉽게 얘기했을 때는 NP 중에서도 피해법이 있냐라는 게 P는 NP인 거고, 벤 다이어그램 차원에서, 소속 차원에서 정리했을 때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의 문제가 P는 NP 문제가 되겠습니다. 많은 이들은 전문가가 됐든 우리 같이 수업을 듣는 분들이 됐든 간에 P는 NP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론은 모르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수업의 이론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약간 스냅샷 차원에서 요거를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수업을 한 주차만 생각했을 때는 12주차를 수업을 했거든요. 뭐 시험도 있고 다른 것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방점을 둘지를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알고리즘 강좌의 수업 목표는 세 갈래로 나눌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이론적 차원에서 뭐 복잡도 이론이든 계산 이론이든 이론적 차원에서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가 첫 번째 갈래의 목표였고, 두 번째는 그걸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다양한 응용 분야를 학습하는 게 두 번째 목표였습니다. 알고리즘을 가지고 암호론도 배우고 머신러닝도 배우고 이런 것들 했었죠. 자, 마지막으로는 프로블럼 솔빙. 우리가 흔히 컴퓨팅 경진대회나 프로그래밍 경진대회 같은 데서 많이 보는 PS, 프로블럼 솔빙을 역량을 높이는 게 세 번째 목표였는데 사실 주차별로 좀 방점을 두는 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리즘 수업을 복습하면서 저랑 다시 만날 일은 없어야 됩니다. 알고리즘 수업으로. 예. 여러분이 복습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복습을 하면서 예를 들어 PS에 방점을 두고 싶다 하는 분들은 PS에 진하게 처리된 부분들을 위주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이론적 차원에서는 복잡도 개념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복잡도랑 거기서 파생된 PNP 문제가 이론에서, 이론 알고리즘에서 가장 중시되는 분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활용에서는 저희가 되게 다양한 활용을 살펴보았는데 전반부에 다루었던 암호화 알고리즘, RSA 크립토그래피라든지 뭐 DPL만이라든지 그런 암호론에서의 응용, 그리고 머신러닝 에서의 응용, 의사결정 나무라든지 회귀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응용 차원에선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교과목을 듣기 위한 기초 체력 차원에서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응용을 학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 두 번째 열을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PS, 뭐 컴퓨팅 경진대회 같은 데에서는 사실 디바이드 앤 컨커, 다이나믹, 그리고 백트래킹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야들 중에서도 PS에 유용하게 쓰이는 구석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자면 기하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편이고, 또 조합론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지난 영상에서 보았던 확률적 알고리즘, 폴라드로 같은 것들도 PS에서 10분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을 참고하시면서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시면은 여러분 기초 소양 향상에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2주부터 14주까지 한 내용을 몽땅 정리해 볼까요? 주요 내용 위주로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우리가 정렬, 사실 기본적으로는 삽입정렬, 선택정렬, 버블정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다 직관적이고 우리가 구현 쉬운 대신에 좀 느리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느린 걸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할까가 우리가 알고리즘 수업에서 던진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빠르게 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아예 새로운 알고리즘을 고안한다. 두 번째, 비교라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난다가 있었습니다. 우리 항상 정렬 알고리즘을 생각할 때는 비교에 기반해서 우리가 정렬 알고리즘을 고안했어요. 무슨 소리냐? 버블 정렬의 경우에도 앞에 놈과 뒤에 놈을 비교하게 되고, 삽입 정렬의 경우에도 지금 키와 앞에 놈을 비교하게 되고, 그렇게 끊임없이 두 원소를 컴패리슨하는 걸 반복했거든요. 근데 애초에 비교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면 좀 빠르지 않겠냐? 라는 게 우리의 첫 번째 어프로치였습니다. 레딕스 소트, 기수 정렬이라고 해서 배웠지요. 원소가 존재할 때 애초에 비교를 하지 마. 메모리에 할당을 해가 레딕스 소트의 의의였습니다. 세 자리밖에 없어? 그러면 1의 자리 할당, 똑같이 2의 자리 할당, 10의 자리 할당, 100의 자리 할당을 하면은 우리가 비교 없이도 메모리는 좀 먹지만 메모리만으로 우리가 빠르게 정렬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게 레딕스 소트였습니다.
자, 그런데 레딕스 소트의 경우에는 전제 조건이 필요했어요. 깔끔하게 몇 자리로 떨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레딕스 소트를 반복한다라는 거는 적어도 맥시멈 자릿수가 정해져 있다. 라는 걸 전제로 깔고 간 거였거든요. 얘도 지금 세 자리가 맥스라는 걸 아니까 레딕스를 할 수 있었잖아.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소수점이 존재할 수도 있고 굉장히 큰 자릿수가 존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힙소트, 비교를 채택하되 힙소트를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힙이라는 자료 구조를 이용하는데 힙의 자료 구조를 왜 굳이 힙을 이용할까라고 하니 힙은 항상 꼭대기에 미니멈이나 맥시멈이 있더라. 그러면 꼭대기 내놔, 꼭대기 내놔, 꼭대기 내놔를 반복하면 그게 그냥 순서니까, 정렬된 순서니까 힙이라는 자료 구조를 이용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힙 소트였고 중요한 건 뭐였죠? 일반적으로 다루는 삽입 선택 버블 정렬이 ON 제곱이라면 이 친구는 ON 로그 N이라는 걸 살펴보았죠. 자, 그 ON 로그 N보다 더 빠른 게 존재하냐라고 물었을 때는 없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원소가 N개인 수열이 있을 때 원소끼리 비교하는 컴패리슨 방법론을 적용한다면은 반드시 ON 로그 N보다 느릴 수밖에 없다. 적어도 이 정도다라고 살펴본 바 있었습니다. 그걸 나무를 이용해서 검증을 했었죠. 자, 본격적으로 알고리즘 패러다임, 즉 생각의 절차, 흐름을 배운 거는 그리디부터였습니다. 우리 그리디라는 거는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 욜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순간의 국소적인 최적회를 찾아서 그걸 반복했을 때 이게 실제로도 좋은 해가 될까라고 추측하는 게 그리디였습니다. 그래서 그리디가 갖는 치명적 단점은 뭐였다? 보장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순간에 최적인 건 맞죠. 근데 그게 전체에서의 최적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라고 살펴보았는데 다만 이런 치명적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리디가 잘 먹히는 일부 사례는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수업 신청하기였죠.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었을 때 우리가 끝나는 시간이 가장 얼리하다를 그리디의 기준으로 삼으면은 어차피 이 뒤에 과목들을 더 넣는다고 했을 때 요 뒤에 넣느냐? 요 뒤에 넣느냐는 빨간색이 우위죠. 그러니까 끝에가 이른 게 제일 중요하다. 여기서 우리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비록 우리 기말고사 범위는 아니니까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아주 중요하게 얻었던 인사이트가 뭐다? 그리디라고 다 같은 그리디가 아니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디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수업 시작이 가장 얼리한 게 좋은데? 라고 그리디를 때리면은 DB를 넣게 되고 그러면 최적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시작 그리디는 해를 못 냈지만 끝 그리디는 해를 잘 내네. 결국 그리디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 그 모든 케이스를 고려했어야만 한다. 그리디가 최적해를 항상 보장하진 않지만 생각보다는 쏠쏠하다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봤던 게 분할 정복,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번역되는 분할 정복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너무 커서 풀기가 좀 어렵다면은 그 문제를 분할하고 그리고 문제의 크기가 충분히 작아진 경우, 즉 거대한 덩어리가 모래알 정도만큼 작아진 경우에는 우리가 그걸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작으면 문제를 풀기가 쉽잖아요. 그 상태에서 작은 문제를 풀고 다시 더해, 작은 문제를 풀고 다시 더해. 통합의 과정을 거쳐서 디바이드 앤 컨커를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문제로서도 살펴볼 수 있지만 가장 익숙한 사례가 이거죠. 머지소트, 합병정렬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렬의 또 다른 방법, n 로그 n으로 빠르게 정렬을 수행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머지소트를 보았는데 거대한 수열이 정렬하기 어렵다라면은 거대한 걸 쪼개, 분할이죠. 분할해서 차례차례 정복하고 통합하자라는 겁니다. 모래알처럼 수열이 나눠졌으면 그 뒤에는 정렬하기가 쉬워요. 왜? 38과 95를 정렬하는 건 둘을 순서만 맞게 붙이면 되는 거고 78과 21, 61을 정렬하는 것도 순서에 맞게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결국 분할과 정복을 거듭하는 게 머지소트로서 구현될 수 있다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동적 계획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요. 말은 다이내믹이지만 결국 점화식 잘 세우는 싸움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점화식을 어떻게 잘 세울 수 있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점화식을 세울 수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를 살펴보았죠. 우리가 1, 2, 3 숫자 카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n을 숫자 카드 1, 2, 3을 충분히 많이 써서 표현하기 위해서는 1, 4장 쓸 수도 있고
카드에 제한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112로도 할 수 있고 121도 할 수 있고 211도 할 수 있고 1331, 22도 가능하다. 그러면 n을 7가지의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다면 이미의 n에 대해 표현 가능한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겠냐라고 했을 때 점화식을 세워야 한다라는 건 느낌이 옵니다. 근데 점화식을 세울 때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야 세우기가 쉽느냐? 결국 점화식이라는 거는 나와 앞선 놈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대표적인 점화식인 피보나치의 경우에는 나와 내 앞놈 사이 관계였죠. 결국 뭐냐면은 n이 겁내 큰 상황을 생각해서 그거보다 살짝 작은 앞놈, 그거보다 살짝 작은 앞놈을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2023을 만드는 경우의 수는 2022를 만들고 1카드 딸깍 붙이는 경우와 2021을 만들고 2카드 딸깍 붙이는 경우와 2020을 만들고 3카드 딸깍 붙이는 경우 말고는 없죠. 2019를 만든 다음에는 1, 2, 3으로는 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점화식 형태로 바꾸어 표현했을 때 FN은 이렇게 삼보나치 느낌의 수열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다이나믹은 점화식 잘 세우냐 마냐의 싸움이고 그 점화식을 세울 때는 아주 큰 수와 그거보다 작은 수의 관계를 고려하면 여러분이 쉽게 너무 쉽다고 하면 좀 민망하지만 어렵지 않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자, 응용의 대표적 분야였죠. 우리 중간고사 마지막 범위가 바로 이 암호론이 되었습니다. RSA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반하는 문제가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소인수 분해가 난해하다. 17 아니죠. 15 이런 거는 소인수 분해가 쉽지만 경 이런 것들은 소인수 분해가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큰 소수 P와 Q를 생각해서 PQ를 곱한 N을 가지고 암호화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N을 P와 Q의 곱이라고 알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으니까 소인수 분해를 직접 하긴 어려우니까 이 안정성에 근거하는 게 RSA 암호였습니다. 반면 DPL만은 아예 딴판이었습니다. 근거로 두고 있는 개념이 소인수 분해 문제가 아니라 이산로그 문제였죠. 우리가 2의 몇 승을 31로 나누면 5라고 했을 때 그 몇은 무엇일까요? 가 이산로그 문제인데 이거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기반해서 G의 몇 승은 P로 나눴을 때 얼마일까요? 라고 하는 이 이산로그 문제를 이용해서 DPL만 프로토콜을 구현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기말 범위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백트래킹, 되추적 기법을 가장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얘는 사실 뭐 효율적이다 뭐다를 떠나서 모든 해를 탐색한다라는 점에서 정확성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모든 해를 다 도는데 어떻게 부정확하겠어요. 근데 모든 해를 진짜 무식하게 도는 게 브루트 포스라면은 얘는 돌다가 확실히 여기부터는 아니겠다 하는 경우엔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게 백트래킹의 원리였습니다. 계속 파고 들어가다가 아닌 경우에 백한다는 말이 좋아서 백이지 Depth First Search, DFS랑 동일하죠. 그래서 백트래킹을 DFS를 이용한 알고리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N퀸 문제였죠. 우리가 이렇게 스프링클러 또는 퀸을 설치한다라고 했을 때 가로, 세로, 대각선이 겹치면은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냥 모든 해를 어차피 다 탐색해야 되니까 1행에는 여기에 스프링클러를 놓는다라고 가정하자라는 거예요. 각 행별로 그냥 맨 앞에서부터 하나하나 다 해보자. 여기 놔? 그러면 그 다음엔 또 뭐 하겠어요? 어차피 앞에서부터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 놓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부터는 생각이라는 걸 안 해도 돼. 왜? 이미 물이 터져버렸거든. 그래서 여기 밑에는 아예 고려하지 않는다. 그 순간 우리는 뭐 이득?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4, 16개 케이스를 안 봐도 되는 초이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자라는 게 백트래킹 방법이었고요. 블랙잭 문제, 오늘 배웠던 이 부분집합 합0 문제와도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블랙잭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백트래킹을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어차피 21 딱 맞아야 블랙잭인데 21을 넘겨버려. 내가 모든 조합을 다 생각하는데 카드를 딱 꺼냈을 때 21이 넘어가서 23이 됐네? 그럼 그때부터는 뒷 카드는 안 생각해도 돼요. 뭐 음의 카드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트래킹을 이런 식으로도 적용할 수가 있었다.
기하 알고리즘 우리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코딩을 하자면은 이만큼 짜증날 수가 없는 분야인데 그래도 워낙 중요했어요. 생각하는 과정을 일깨워주는 분야라. 자, 우리 기하 알고리즘의 베이스 오브 베이스, 가장 기초로 요거부터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점의 좌우를 판별하자라는 거예요. 세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앞에 두 점으로 반직선을 그어서 마지막 점이 좌니 우니를 파악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었습니다. 자, 좌니 우니 판독을 할 때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요 방향으로 있습니다. A, B, C 순이 있다라고 했을 때 A, B를 이어요. 반대 방향이면 큰일 납니다. A, B를 이었을 때 요 기준, 내가 여기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내 왼쪽은 여기고 내 오른쪽은 여기니까 C는 오른쪽에 있죠. 그러면 C가 right인 걸 어떻게 판독한다?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요 식의 양음을 판별하면 됐는데 이 식을 고상하게 닷 프로덕트, 외적이라고 우리는 얘기했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대체 어디에 써먹나 싶겠지만 우리가 교차 문제를 해결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썼지요. A, B, C, D가 교차인지, 즉 철길이 이어지는지 아니면 떨어져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됐다? A, B의 입장에서 C와 D는 반대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얘랑 얘가 반대에 있어야 크로스인 거죠. 마찬가지로 CD의 관점에서 봤을 때 A와 B가 좌우가 반대라면, 즉 모든 경우에서 좌우 반전이라면 철길 크로싱이 떴다라는 게 우리의 대표적 응용 사례였습니다. 그레이엄 스캔 또 우리가 살펴보았죠. 점들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바로 껍질, 볼록 껍질이었습니다. 모든 점을 다 아우르는 볼록 다각형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였는데 스택을 이용해서, 특히 그냥 스택이 아니라 스택과 이 좌우 판별을 이용해서 그레이엄 스캔을 구현할 수가 있었고요. 다각형 내외부 문제의 경우에는 뭐 스택 이런 거 생각할 거 없이 약간 사고를 비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파란 점은 다각형의 내부에 있는데 그걸 마치 내가 백화점의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눈을 감고 어디로 가야지 하면서 계속 직진을 해요. 그러면 언젠가 영원히 직진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문을 열거나 닫는 게 한 번밖에 안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언젠간 밖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계속 직진하면 밖으로 나가겠지. 백화점이 무한한 좌표를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언젠간 나간다라는 건데 내가 문을 한 번만 열었어. 그러면 안에 있다 나간 거죠. 그러니까 홀수번 문을 여닫은 경우에는 다각형 안쪽에 있고, 반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 감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두 번 열고 닫았더니 백화점 바뀌네. 그러면 열었다 닫았다, 다시 말해 들어갔다 나왔다기 때문에 짝수면 외부, 홀수면 내부. 근데 기하 알고리즘이 왜 구현이 짜증난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이러면 좋은데 여러 예외가 있다. 대표적으로 꼭지점, 즉 두 변에 걸치는 꼭지점을 지나는 경우, 그리고 아예 반직선 위에 선분이 있는 경우, 각각의 예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동적 계획법은 너무 중요합니다. 다이나믹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후반부에서도 뜬금없이 등장을 했어요. 우리 원래 조합론 파트에서 다루었던 내용인데 우리가 서로 다른 10개의 팀을 4그룹으로 빈틈없이 나누고자 한다. 집합의 분할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분할은 사실 하나를 고정시켜 생각하면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이 팀이 그냥 없는 팀이라고 치면은 우리가 나머지 9개 팀은 3그룹으로 나눌 수도 4그룹으로 나눌 수도 있었어요. 만약에 3그룹으로 나눈 경우에는 어쨌든 4그룹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코이가 혼자 그룹이 되면 되고요. 만약에 4그룹으로 잘 나눴다. 그러면 코이를 낑겨 넣으면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이렇게 이종 스털링 수로 분할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이게 왜 다이내믹일까요? 앞에 내용 기억해서 점화식으로 뒤에 거 맞히는 거죠. 이거야말로 다이나믹이다라는 걸 보았습니다. 자, 카탈란수라는 새로운 수를 보았는데 새로운 수를 정의하는 건 이런 식이었어요. 끝과 끝, 사이와 사이, 사이와 사이를 계속 더하는데 얘가 굉장히 정말 많이 유용하게 쓰인다. 대표적으로 봤던 건 삼각형 분할이었습니다. 이렇게 육각형이 존재할 때 삼각형으로 분할하는 모든 삼각형들이 존재하도록, 즉 하나가 다 삼각형이 되도록 분할하는 경우의 수는 카탈란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교란수열에 대해서도 보았는데
결국 생각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양한 뭐 그게 알고리즘이 됐든 코드가 됐든 아니면 이런 조합이 됐든 생각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배운 건데 대표적으로 이런 케이스 포트럭 파티가 있어서 1번 사람은 내 음식 빼고 나머지 2번 사람은 내 음식 빼고 나머지 하나씩을 골라 먹는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직진하지 않고 꼬이는 거니까 우리는 이걸 교란순열이라고 명명하고 얘를 이렇게 점화식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머신러닝에 관련해서 간략히 본 다음에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깔려있는 원리를 살펴보았어요. 약 12주차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연관 분석이 굉장히 핫한 머신러닝 분야 중 하나였습니다. 내가 이 영상을 봤다면 저 영화에도 관심이 있겠지 라는 추천이 곧 연관 분석이었는데 그 연관 분석을 좀 더 빠르게 해주는 게 어프라이어리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두 개의 작품을 다 본 사람의 후보군을 찾을 때 두 개의 작품을 다 본 사람을 찾은 이후로 세 개의 작품 본 사람, 네 개의 작품 본 사람으로 쭉쭉쭉 이어가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가망 없는 놈들은 천혜자라는 겁니다. 약간 백트래킹 느낌도 나지 않습니까? 가망 없는 놈은 천혜자. 결국 우리가 4명 이상이 고른 꿀조합을 찾기 위해서는 A, B를 2명밖에 안 봤다면 이제 A, B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쳐내는 게 어프라이어리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우리가 작품이 진짜 5개밖에 없고 사람이 진짜 7명밖에 없다면은 다 해보면 돼요. 그게 어렵겠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수억 명의 고객, 수백만 개의 비디오를 가지고 연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프라이어리 알고리즘이 필요했다라는 거고요. 이걸 또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알고리즘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자료구조인데 자료구조 중 트리를 이용해서 특히 FP 그로스 트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연관 분석을 수행할 수도 지지도를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무 정말 중요했죠. 이 나무를 구성하는 기본 원리는 결국 분기였습니다. 어떠한 좋은 질문을 던져서 효과적으로 분기할 건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때 진이나 엔트로피 등을 활용해서 수행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짝 살펴봤던 게 K 니어리스트 네이버, K 최근접 이웃이었습니다. 나랑 가장 가까운 한 명의 이웃이 보물을 예측한다면 내 밑에도 보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KNN이었는데 결국 KNN에서 K는 1인 상황을 살펴본다면은 나랑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라는 문제로 귀결되거든요. 그러면 이 점이랑 가장 가까운 소방서는 C점이고 요점이랑 가장 가까운 소방서는 G점이고 했을 때 나랑 가장 가까운 소방서가 동일한 영역을 묶을 수 있다. 우리는 이걸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다각형들이 존재하는데 공교롭게도 인접한 다각형에 있는 소방서들을 이으면 다 있는 게 아닙니다. 인접한 다각형에 있는 소방서들을 이으면 공교롭게도 다 수직으로 분할이 되고 이걸 모으면 삼각형의 연속이 되는데 우린 그걸 들론의 삼각 분할, 들론의 트라이앵귤러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가 지난번 비대면 영상 아직 못 본 분들은 시험 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비대면 영상에서 다루었던 내용인데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살펴봤던 모든 것들은 디터미니스틱했다. 다시 말해서 매번 넣을 때마다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건데 그런 알고리즘들로는 사실 혁신적으로 빠른 속도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 특히 소수 판별 문제를 상당히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어떤 방법? 밀러-라빈 소수 판별법이라고 해서 밑을 임의로 정한다. 이 밑을 뭘로 정할지가 확률적이기 때문에 확률적 알고리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밑을 임의로 정했을 때 판별하고자 하는 소수가 n이야? 그럼 1 빼고 어차피 소수에서 1 빼면 짝수일 거 아니야. 그래서 2의 거듭 제곱을 왕창 뺀 다음에 요거 때려 보세요. 그래서 성립하면 소수이지 않을까? 안 성립하면 합성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확률적 알고리즘의 특징은 애매모호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애매모호하다라는 말인 즉슨 말이 확실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합성수는 확실해요. 만약에 이게 성립 안 해. 1, 2 다 땡이네. 그러면 넌 무조건 합성수야. 실제로 맞습니다. 근데 1, 2 중 하나라도 성립을 한다. 그러면 소수 같아요 라는 식으로 답을 한다라는 겁니다. 합성수일 수도 있겠지만 소수 같다라는 게 확률적 밀러-라빈 판별법이었고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애매한 방법을 왜 씁니까? 실무에서도 쓴다고 하는데 왜 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A를 한 몇 개만 해보더라도 진짜 많은 소수를 깔끔하게 판별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폴라드로는 이 로를 이용한 순환 그래프를 그리는 게 먼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순환 그래프를 그린 상태에서 모든 난수끼리 빼보는 겁니다. 11과 1을 빼봐, 5와 2를 빼봐, 0과 5를 빼봐 했을 때 그 차이와 원래 수를 GCD를 때릴 수 있고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고 그 최대 공약수가 공교롭게도 1이 아니라면 그럼 내가 약수를 찾았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폴라드 롤을 이용해서 무작위 소인수분해도 살펴봤고 밀러-라빈을 이용해서 무작위 소수 판별도 살펴보았다라면은 무작위화를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적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7만 개의 점이 있을 때 2만 개의 점을 잇는 직선이 존재할까요? 아닐까요? yes, no만 답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yes인지 no인지 그냥 알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연산량이 필요했다. 그 대신에 무작위화, 말 그대로 두 개를 찍어. 7만 개 중에 두 개를 찍어서 이었을 때 2만 개가 이어지네? 그럼 그냥 확실히 예스인 거고요. 2만 개가 안 이어지네?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어정쩡하게 말했던 것처럼 maybe라고 답해주면 되는 겁니다. 내가 7만 개 중에 두 개를 딱 이었는데 확실하게 직선이 있어 라고 얘기하거나 직선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한 번만 물었을 때 없는 것 같아라고 하면 그건 되게 불분명한 겁니다. 근데 그 짓을 50번을 해요. 야, 내가 50개나 그어봤는데 다 안 되네? 그럼 사실 없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무작위화를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내용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게 중간에 안 쉬었는데 제가 좀 일찍 끝내드리려고 약간 달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마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알고리즘을 들은 분들은 여기서 아마 컴퓨터 과학의 종착역을 찍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정보대학 분들은 어차피 들어야 할 과목 많을 거고 아닌 분들도 뭐 다른 과목을 듣고 싶어 하실 텐데 후속 강좌, 추천할 만한 후속 강좌를 3가지 정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12주차쯤의 기계학습 알고리즘, 이 의사결정 나무를 어떻게 만드는지 거기에 깔려있는 기저 원리가 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만 내내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기계학습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안 다룬 히든 마르코프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베이지안 정리라든지 아니면 강화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원리들을 이걸 포함해서 살펴보는 과목이 기계학습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수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복잡도 분석이었습니다. 이게 ON제곱입니까? 또는 오늘 배웠던 뭐 PNP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복잡도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런 이론적 이해를 도모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알고리즘의 쌍둥이급 과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이 계산이론을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수업은 실제로 PS를 해보는 경험이 많았죠. 문제 주어지면 그걸 파이썬으로 코딩해보고 시험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쪽은 아닙니다. 그런 쪽은 아니고 이론적으로 증명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계산이론을 시오리 차원에서 들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딱 한 주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확률적 알고리즘과 관련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파생이 돼서 확률 변수나 확률 과정에 더 깊이 알아보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률 및 확률 과정 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다루는 과목인데 확률 분포가 뭐뭐가 있는지, 기대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등등의 등등을 다루는 과목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학기에 안암에 있기는 하는데 어느 과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과목으로 만약에 함께 하게 된다면 그 과목에서 또 마주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는 참 좀 학기를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아진 경우도 있어서 이게 가능한가 괜찮나 싶은 적도 있었는데 여러분 덕분에 좀 학기를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 강좌는 여기서 종강을 하고 질문 있는 분들은 남아주시고 저희 다음 주 기말고사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